이게 무엇인가? 이게 정녕 네가 그린 것이 맞느냐? 어떻게 7살짜리 아이가 한양도성의 정밀한 지도를 그려놓았느냐? 궁궐과 관청의 위치, 군사 배치, 조정고관대작들의 이름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박판서댁 중 2명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고 있었습니다. 의원도 해결하지 못한 일이었지요. 근데 도리가 이것을 해결했습니다. 심지어 사냥터에서는 박판서의 목숨도 살렸는데 어떻게 해결한 것일까요? 장터에서 단돈 2냥에 사온 이 아이 정체가 무엇일까요? 대감마님, 오늘 밤 절대 마구간 근처에 가지 마십시오. 7살 아이가 판서에게 속삭입니다. 검은 말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말울음 소리가 들려도 절대 나가보지 말라고 당부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방의 등불을 절대 끄지 말라고 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도리입니다. 넉 달 전 평양 장터에서 단돈 2냥에 사온 아이였지요. 보리 한 말 값도 안 되는 헐값이었습니다. 저택의 종들은 2냥짜리 거지 새끼가 뭘 알겠냐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미리 보았습니다.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며 울기도 했지요. 한밤중 마당에 앉아 별을 헤아리며 알 수 없는 글자를 흙바닥에 새겼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밤 무슨 일이 벌어질지 경고합니다. 과연 오늘 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대체 이 아이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아이의 품속에 7년 동안 숨겨져 있던 비단 주머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작은 주머니 하나가 어떻게 조선 조정 전체를 뒤흔들게 되었을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고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좋은 기운이 전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땅에 무서운 역병이 돌았답니다. 마을마다 사람들이 쓰러져 갔지요. 시신을 묻을 사람조차 모자랐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의 살림은 거덜이 났답니다. 평양 장터는 그야말로 지옥이었지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길거리에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은 입 하나라도 줄이려 자식을 내다 팔았답니다. 장터 한쪽에서는 사람을 사고 파는 거래가 공공연히 이루어졌지요. 어떤 어미는 자식을 팔며 통곡했고 어떤 아비는 무표정하게 돈만 받아 챙겼답니다.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장터를 가득 메웠지요. 그 광경을 본 자들은 모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지. 어찌 이런 세상이 되었는가. 그날도 장터는 비참했지요. 한 떠돌이 사내가 말라비틀어진 아이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사내는 누런 이를 드러내며 외쳤답니다. 여기 7살 먹은 사내 아이 2냥에 팝니다. 2냥이면 가져가시오. 어디 한번 보시오. 손발 멀쩡하고 머리도 쓸만하다오. 아이는 뼈만 앙상한 몸에 넉마를 걸쳤습니다. 발은 맨발이었지요. 발바닥이 갈라져 피가 굳어 있었답니다. 얼굴은 흙먼지로 까맣게 그을렸지요. 하지만 눈빛만은 깊고 맑았답니다. 마치 깊은 우물 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눈이었지요. 지나가던 사람들은 혀를 찼답니다. 저 어린 것이 벌써 팔리다니. 쯧쯧. 한 노인이 다가가 아이를 살폈지요. 그러더니 고개를 갸웃했답니다. 이 아이 이상하구만. 눈빛이 보통이 아니야. 떠돌이 사내는 노인을 밀쳐냈답니다. 살 거요, 말 거요. 안 살 거면 비키시오. 노인은 아이를 다시 한번 바라보다 자리를 떴지요.
그러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답니다. 저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누가 데려가든 큰일을 겪을 게야. 아이는 노인의 말을 듣고도 표정 변화가 없었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발등만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작은 손이 옷자락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옷자락 안쪽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숨겨져 있었지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누구도 알지 못했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평양가명으로 가던 박 판서가 그 광경을 보았지요. 박 판서는 한양에서 내려온 청렴한 관리로 유명했답니다. 가난한 백성들의 사정을 몸소 살피기 위해 평양까지 내려온 길이었지요. 아이의 눈을 마주친 순간 박 판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서려 있었지요. 마치 어디선가 본 듯한 눈빛이었답니다. 박 판서는 한참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지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답니다. 저 눈빛 어디서 보았더라. 박 판서는 기억을 더듬었지요. 그러다 갑자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답니다. 그 눈빛은 7년 전 처형당한 한대감의 눈빛이었지요. 박 판서가 젊은 시절 흠모하던 그 충신의 눈빛이었답니다. 하지만 한대감은 7년 전 영모죄로 삼족이 멸해지지 않았던가. 박 판서는 고개를 흔들었지요. 그럴 리가 없다. 우연일 뿐이다. 박 판서는 가마에서 내렸답니다. 저 아이를 내게 파시게. 떠돌이 사내는 황급히 절을 올렸습니다. 두 냥이 사내의 손에 쥐어졌지요. 사내는 돈을 받자마자 인사도 없이 사라져 버렸답니다. 마치 무언가 들킬까봐 도망치는 듯했지요. 박 판서는 그 모습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답니다. 보통은 흥정을 더하려 들 텐데 주인 양에 그냥 넘기고 도망치다니. 마치 이 아이를 빨리 처분하고 싶어 하는 듯했지요. 아이는 박 판서를 따라 걸었답니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걸음이 비틀거렸습니다. 며칠을 굶은 듯했지요. 하지만 고개는 꼿꼿했답니다. 박 판서는 문득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요. 이 아이는 범상치 않다. 박 판서는 아이에게 말했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지요. 없습니다. 없다고. 예. 이름이 없습니다. 박 판서는 가슴이 아팠답니다. 7살이나 되었는데 이름이 없다니. 그럼 부모는 어디 있느냐? 아이는 고개를 떨궜지요. 모릅니다. 박 판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답니다. 아이의 표정이 너무도 처연했지요. 박 판서의 한양 저택에 도착한 아이는 돌이라는 이름을 얻었답니다. 돌이. 단단한 돌처럼 굳세게 살라는 뜻이었지요. 박 판서는 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넌 돌이다. 잘 자라거라. 돌이는 깊게 절을 올렸답니다. 그런데 절을 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지요. 양반집 자식처럼 정확한 자세였답니다. 박 판서는 그 모습을 유심히 보았지요. 두 손을 모으는 법, 허리를 굽히는 각도, 머리를 숙이는 깊이. 모두 양반가의 법도에 따른 것이었답니다. 거지 아이가 어찌 이런 절을 할 줄 안단 말인가. 박 판서는 의문이 들었지요. 하지만 묻지는 않았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되겠지. 저택의 종들은 달랐지요. 아이를 흘끔흘끔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에 비웃음이 담겨 있었답니다. 행랑아범 하나가 동료에게 속삭였지요. 저것이 2냥짜리래. 허, 2냥이면 보리 한 말도 안 되는 값이잖아.
대감마님도 참 쓸데없는 자비를 베푸시네. 저런 거지 새끼가 뭘 할 수 있겠어. 부어기를 하는 막순이라는 종이 크크 웃었답니다. 두 냥이라니 차라리 그 돈으로 닭이나 한 마리 사오시지. 닭은 알이라도 낳잖아. 종들이 키득거렸지요. 도리는 그 말들을 다 들었답니다. 하지만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지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저택 한쪽 구석에 다 쓰러져가는 헛간이 있었답니다. 거미줄이 쳐져 있었지요. 쥐 한 마리가 삐걱거리며 도망갔습니다. 도리의 거처였답니다. 다른 종들도 이곳보다는 나은 방을 썼지요. 여기서 자거라. 나이든 행랑아범이 무뚝뚝하게 말했답니다. 예. 도리는 묵묵히 헛간으로 들어갔지요. 집더미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낡은 이불 한 채가 구석에 놓여 있었답니다. 도리는 헛간을 둘러보았지요. 그러더니 집더미를 한쪽으로 옮겼답니다. 그리고 흙바닥의 한 부분을 손으로 파기 시작했지요. 한참을 판 끝에 작은 구멍을 만들었답니다. 도리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작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떼어놓지 않은 것이었지요. 도리는 주머니를 한참 바라보다 다시 가슴에 품었답니다. 아니다. 이것은 내 몸에서 떨어뜨려선 안 된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내 목숨보다 중하다고. 밤이 되었지요. 종들은 부엌에 모여 저녁을 먹었답니다. 도리에게는 식은 보리죽 한 그릇이 전부였지요. 도리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천천히 먹었답니다. 한 숟갈 한 숟갈 음미하듯 먹었지요. 마치 진수성찬을 먹는 듯한 표정이었답니다. 막순이가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지요. 저것이 개걸스럽게도 먹는다. 두 냥짜리 주제에. 굶주린 거지 티가 나는구만. 도리는 듣지 못한 척했지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차려주시던 밥상이 그립구나. 흰쌀밥에 고깃국, 그리고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 도리의 눈에 잠시 눈물이 어렸지요. 하지만 곧 입술을 깨물었답니다. 울지 않으리.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때까지 결코 울지 않으리. 저녁을 마친 뒤 도리는 마당으로 나갔답니다. 달이 밝았지요. 은은한 달빛이 마당을 비쳤습니다. 도리는 마당의 흙바닥을 오래 바라보았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 하나를 주워들었지요. 도리는 흙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답니다. 선을 긋고 점을 찍었지요. 한양 도성의 지도였답니다. 그것도 보통 지도가 아니었지요. 궁궐의 위치, 각 관청의 배치, 군영의 위치까지 정확히 그려졌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지요. 한양 안의 주요 인물들 집까지 표시되었답니다. 도리는 한 집 앞에 별 모양을 그렸지요. 그리곤 그 옆에 작은 글자를 적었답니다. 윤. 도리의 손이 떨렸지요. 아버지를 죽인 자, 우리 가문을 멸한 자, 반드시 그 죄를 갚게 하리라. 도리는 그 별 옆에 또 다른 표시를 그렸답니다. 작은 무덤 모양이었지요. 그리고 무덤 옆에 숫자를 적었답니다. 7. 7년이라는 뜻이었지요. 7년 동안 가슴에 품어온 한이었답니다. 밤이 깊어갔지요. 도리는 쉬지 않고 그렸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고하듯 매일 밤 이 그림을 그려왔지요. 그것이 죽은 아버지에게 드리는 약속이었답니다. 새벽녘이었지요. 똥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일찍 일어난 박 판서가 마당을 지나다가 발걸음을 멈췄답니다. 흙바닥에 뭔가 새겨져 있었지요. 박 판서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대체 흙바닥에는 복잡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답니다. 한양 도성의 지도였지요. 그것도 보통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궁궐과 관청의 위치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답니다. 게다가 군사들의 배치까지 그려져 있었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답니다. 모두 조정의 고관대작들 이름이었지요. 박 판서는 한 이름 앞에서 멈췄답니다. 윤이라는 글자 옆에 별이 그려져 있었지요. 그리고 그 옆에 무덤 모양이 그려져 있었답니다. 박 판서는 등골이 서늘해졌지요. 무슨 뜻인가? 윤대감을 죽이겠다는 뜻인가? 아니면 윤대감이 누군가를 죽였다는 뜻인가? 박 판서는 한동안 그것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답니다. 이것을 7살 아이가 그렸단 말인가? 그리고 어찌하여 윤대감의 이름이 여기 적혀 있단 말인가? 박 판서는 도리를 찾았지요. 도리는 헛간에서 집더미를 베고 자고 있었습니다. 잠든 얼굴이 평온해 보였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손은 가슴 위에 올려져 있었지요. 무언가를 꼭 움켜쥔 채였답니다. 박 판서는 그 모습이 안쓰러웠지요. 아이가 무슨 사연이 있길래 잠을 자면서도 무언가를 지키는가. 박 판서가 아이를 깨웠답니다. 도리야, 일어나거라. 도리가 눈을 떴지요.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손부터 가슴을 더듬었답니다. 무언가가 있는지 확인하는 듯 했지요. 그것이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답니다. 박 판서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지요. 무엇을 그리 소중히 지키는가? 예, 대감마님. 마당에 그것을 내가 그렸느냐? 도리는 잠시 망설였답니다. 그리곤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도리의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누구냐? 도리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답니다. 박 판서는 윤대감 이름 옆에 무덤 표시가 무슨 뜻이냐고 묻고 싶었지요. 하지만 묻지 않았답니다. 아이의 표정이 너무도 비통해 보였지요. 박 판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답니다. 그래, 알겠다. 박 판서는 도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앞으로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해라. 책이든 붓이든 다 구해주마. 도리는 깊게 절을 올렸지요.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박 판서는 서재로 돌아왔답니다. 한참을 생각에 잠겼지요. 그러다 문득 결심한 듯 종이를 꺼냈답니다. 그리고 7년 전 한대감의 사건에 대해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자신이 기억하는 모든 것을 적었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의문이 깊어졌지요. 한대감은 청렴하기로 유명한 분이었다. 그런 분이 어찌 역모를 꾀했단 말인가.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가장 이득을 본 자는 누구인가. 박 판서는 펜을 멈췄답니다. 답은 명확했지요. 윤대감이었답니다. 한대감이 죽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바로 윤대감이었지요. 박 판서의 손이 떨렸답니다. 설마. 날이 갈수록 역병은 심해졌답니다. 한양 성안에도 병자가 늘어났지요. 의원들은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루하루 목숨을 이어가기 힘들었지요. 한양 거리에는
시체가 굴러다닐 정도였답니다.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 나가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래도 병은 어김없이 찾아왔답니다. 박판서 댁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저택의 종 둘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지요. 박판서는 의원을 불렀지만 의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병은 알 수 없는 병입니다. 신열이 오르고 토하다가 사흘 안에 죽습니다. 약을 써도 듣지 않습니다. 박판서는 근심이 깊어졌지요. 병에 걸린 종들은 헛간 옆 작은 방에 격리되었답니다. 그곳에서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었지요. 한 종은 이미 의식이 없었답니다. 다른 종은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지요. 가족들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답니다. 박판서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답니다. 같은 저택에 사는 다른 종들은 멀쩡한데 왜 두 사람만 병에 걸렸을까요? 박판서는 그것이 의문이었지요. 의원에게 물었지만 의원도 모른다고 했답니다. 박판서는 밤낮으로 해결책을 고민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지요. 도리가 조용히 박판서의 서재로 들어왔답니다. 박판서는 책을 읽다 고개를 들었지요. 도리냐, 무슨 일이냐. 도리는 잠시 망설였답니다. 그리곤 입을 열었지요. 대감마님, 병자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박판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살린다고. 의원도 못 살리는 병이다. 우물 때문입니다. 우물. 도리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답니다. 이 댁 우물물에 무언가 섞였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병에 걸린 것입니다. 박판서가 물었지요. 어찌 그리 단정하느냐. 모든 종들이 같은 우물물을 쓸 텐데 왜 두 사람만 병에 걸렸겠느냐. 도리는 차분히 대답했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새벽 천물을 길어 마시는 자들입니다. 천물이라. 예. 우물에 무언가 빠지면 가장 더러운 물은 위에 뜹니다. 새벽이 되면 잠잠해져 가장 위쪽 물이 가장 오염된 물이 되지요. 천물을 마시는 자가 가장 먼저 병에 걸립니다. 박판서는 놀랐답니다. 7살 아이가 어찌 이런 이치를 안단 말인가. 그래서 어찌해야 하느냐. 병자들에게 끓인 칡뿌리즙을 사흘만 먹이면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물을 청소해야 합니다. 깊이 파서 바닥에 빠진 것을 꺼내야 합니다. 박판서는 고민했지요. 도리의 말을 믿어야 할까. 하지만 박판서는 마당의 지도를 떠올렸답니다. 이 아이는 범상치 않다. 박판서는 결심했지요. 좋다. 그리해 보자. 종들이 칡뿌리를 캐와 끓였답니다. 병자들에게 먹였지요. 모두들 반신반의했습니다. 저런 풀물로 무슨 병을 고친다고. 두 냥짜리가 무슨 의술을 안다고. 막순이가 또 비웃었지요. 두 냥짜리 약방문이라니 듣다 처음 듣네. 하지만 박판서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답니다. 사흘이 지났지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자들의 신혈이 떨어지기 시작했답니다. 토하던 것도 멈추었지요. 하루가 더 지나자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살았다. 정말 살았어. 종들은 입을 떡 벌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답니다. 종들이 우물을 파던 중이었지요. 한 자, 두 자 깊이 파 들어가는데 이상한 것이 발견되었답니다. 죽은 너구리가 한 마리 있었지요. 그런데 너구리만 있는 게 아니었답니다. 너구리 옆에 작은 천 조각이 있었지요. 누군가 일부러 던져 넣은 듯 했답니다.
박 판서가 종들을 추궁했답니다. 누가 마지막으로 우물을 청소했느냐? 한 종이 대답했지요. 2달 전 우물 청소를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 누군가 일부러 너구리 시체를 던져 넣었단 말이냐? 종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모두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답니다. 도리가 조용히 다가왔지요. 대감마님, 바깥에서 들어온 자가 한 짓입니다. 박 판서는 놀랐답니다. 바깥에서. 예. 대개 종들이 했다면 너구리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구리 옆에 1000조각이 있는 것은 누군가 너구리를 싸서 던져 넣었다는 뜻입니다. 종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박 판서는 1000조각을 살펴보았지요. 비단이었답니다. 평범한 사람이 쓰는 천이 아니었지요. 양반가에서 쓰는 비단이었답니다. 박 판서는 가슴이 서늘해졌지요. 누가 우리 집을 노리는가? 누가 우리 종들을 죽이려 했는가?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인가? 도리는 박 판서의 얼굴을 살피며 말했답니다. 대감마님, 이번 일은 시작일 뿐입니다. 시작이라. 예. 누군가 대감마님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박 판서는 손이 떨렸지요. 어찌 그리 확신하느냐? 도리는 잠시 침묵했답니다. 그리곤 조용히 말했지요. 알 수 있습니다. 대감마님. 박 판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도리를 곁에 두기 시작했지요. 어디를 가든 도리를 데리고 다녔답니다. 그러면서 도리의 행동을 유심히 살폈지요. 도리는 어떤 자리에 가도 침착했답니다. 양반들 사이에서도 주눅 들지 않았지요. 오히려 그들을 관찰하는 듯한 눈빛이었답니다. 소문이 퍼졌답니다. 박 판서 댁에서 2냥짜리 아이가 역병을 잡았다더라. 누군가 우물에 너구리를 던져 넣었다더라. 양반가의 비단 1000조각이 발견되었다더라.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을 넘어 한양도성까지 퍼졌지요. 사람들은 박 판서 댁 앞에 줄을 섰습니다. 칡뿌리 처방을 듣기 위해서였답니다. 박 판서는 백성들에게 처방을 알려주었지요. 모두에게 전하시오. 우물을 점검하고 칡뿌리를 끓여 먹으라고. 백성들은 박 판서를 칭송했답니다. 박 판서 대감은 백성을 살리는 의인이시다. 하늘이 도우시는 분이야. 박 판서의 명망은 하늘 높이 치솟았답니다. 하지만 박 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도리 덕분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알고 있었답니다.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그것도 양반가의 누군가가 말이지요. 명망이 높아지자 시기하는 자들이 더욱 많아졌답니다. 그 중에서도 좌의정 윤대감의 분노는 가장 컸지요. 윤대감은 박 판서와 오랫동안 관직을 다투던 사이였습니다. 둘은 같은 해에 과거에 급제했지요. 하지만 항상 박 판서가 백성들의 신망을 더 받았답니다. 윤대감은 그것이 못마땅했지요. 그날 밤 윤대감의 사랑방이었답니다. 촛불이 어둡게 타오르고 있었지요. 윤대감은 술잔을 기울이며 이를 갈았습니다. 청지기 김씨가 옆에서 술을 따랐답니다. 김씨는 10년 넘게 윤대감을 섬겨온 충복이었지요. 윤대감의 모든 비밀을 아는 자였답니다. 역병을 잡았다고 어린 것 하나 얻었다고 온 도성이 떠들썩하군. 김씨가 조심스레 말했지요. 대감마님, 그 아이가 예사롭지 않다고들 합니다. 시끄럽다. 7살짜리가 뭘 안단 말이냐.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다.
윤대감은 잔을 내려놓았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지요. 그런데 김씨, 너구리 일은 어찌 되었느냐? 김씨는 고개를 숙였답니다. 송구하옵니다. 대감마님. 종 둘만 죽였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 아이가 모든 것을 막아냈습니다. 윤대감은 술잔을 던졌지요. 잔이 깨지는 소리가 사랑방에 울렸답니다. 빌어먹을. 그놈을 어쩌면 좋을꼬. 김씨가 무릎을 꿇었답니다. 대감마님, 한 가지 방법이 있사옵니다. 말해보거라. 박판서를 직접 처치하는 것이옵니다. 박판서가 죽으면 그 아이도 갈 곳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처치한단 말이냐? 사냥대회를 여십시오. 화친의 자리라 하시고 박판서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윤대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고로 위장하면 됩니다. 사냥 중 화살이 빗나갔다고 하면 누구도 의심하지 못합니다. 윤대감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좋다. 그리하자. 그런데 김씨, 한 가지 더 처리할 일이 있다. 무엇이옵니까? 윤대감의 눈빛이 깊어졌지요. 7년 전 일이다. 7년 전이라면 한대감의 일이다. 김씨의 얼굴이 굳어졌답니다. 대감마님, 그 일은 이미 끝난 일이옵니다. 끝나지 않았다. 윤대감의 목소리가 낮아졌지요. 한대감의 막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문이 있다. 김씨는 깜짝 놀랐답니다. 살아있다고요? 그렇다. 7년 전 그 아이가 죽었다는 시신을 보지 못했지. 그저 유모와 함께 도망치다 죽었다고 들었을 뿐이다. 만약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김씨는 침을 삼켰지요.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우리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옵니다. 윤대감은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답니다. 그래서 찾고 있다. 하지만 흔적이 없다. 마치 땅속으로 사라진 듯하다. 그리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을 것이 있다. 무엇이옵니까? 비단 주머니다. 한대감이 죽기 전에 막내 아들에게 무언가를 주었다고 한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만약 그것이 내 비밀과 관련된 것이라면 김씨는 식은땀을 흘렸답니다. 대감마님, 안심하소서. 7년이나 지났는데 그 아이가 살아있을 리 없습니다. 살아있다 해도 7이나 8살일 텐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윤대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내 말이 맞다. 7살짜리가 무엇을 하겠느냐. 그래도 박판서를 먼저 처치하자. 박판서가 살아있는 한 내 자리는 위태롭다. 며칠 뒤였지요. 박판서에게 초대장이 왔답니다. 윤대감이 사냥대회를 연다는 내용이었지요. 박판서는 의아해했습니다. 윤대감이 사냥대회를 화친의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 합니다. 박판서는 고민했답니다. 윤대감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지요. 하지만 표면적으로라도 화친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박판서는 도리를 불렀답니다. 도리는 어찌 생각하느냐? 윤대감이 사냥대회를 연다는데 도리는 잠시 침묵했지요. 그러더니 박판서를 똑바로 바라보았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대감마님. 박판서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요. 왜 그러느냐? 도리의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함정입니다. 박판서는 가슴이 철렁했지요. 함정이라. 어찌 그리 확신하느냐? 도리는 침을 삼켰답니다.
어젯밤 꿈을 꾸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깊은 산속에서 화살에 맞아 쓰러지시는 꿈을. 박 판서는 등골이 서늘해졌지요. 화살이라. 도리는 계속 말했답니다. 그리고 우물에 너구리를 던져 넣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박 판서를 노리는 자입니다. 그 자가 사냥대회를 연다면 그것은 분명 함정입니다. 박 판서는 한참을 생각했지요. 도리의 말이 맞을지 모른다. 하지만 가지 않으면 의심을 살 것이다. 박 판서는 결심했답니다. 가야겠다. 가지 않으면 더 큰 화를 부를 것이다. 하지만 준비를 단단히 해야지. 도리는 망설였지요. 그럼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예.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 합니다. 박 판서는 잠시 생각하다 허락했답니다. 좋다. 함께 가자. 전날 밤 도리는 박 판서에게 자세한 계획을 말했답니다. 대감마님, 사냥할 때 절대 일행에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호위 무사들을 평소보다 2배는 데려가십시오. 박 판서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또 무엇을 주의해야 하느냐? 화살촉을 자세히 보십시오. 만약 일행 중 누군가의 화살촉에 검은 표시가 있다면 그 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박 판서는 놀랐답니다. 검은 표시. 예. 윤대감 쪽 사람이라는 표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 판서는 도리의 말을 모두 가슴에 새겼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무엇이냐? 사냥 중에 제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만약 제가 어딘가로 사라진다 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박 판서는 의아해했답니다. 어디를 가려고? 도리는 잠시 머뭇거렸지요. 윤대감의 사람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박 판서는 걱정스러웠답니다. 너무 위험하지 않겠느냐? 7살 아이가 그런 일을 어찌. 도리는 미소를 지었지요. 7살이라 오히려 의심받지 않습니다. 대감마님. 다음 날 새벽이었지요. 박 판서와 도리는 윤대감의 사냥터로 향했답니다. 산자락에는 이미 많은 양반들이 모여 있었지요. 윤대감이 직접 박 판서를 맞이했답니다. 오, 박 판서. 어서 오시게. 초대에 감사하네. 윤대감은 도리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지요. 그러더니 한참 동안 도리를 바라보았답니다. 마치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라는 표정이었지요. 저 아이는 내 양자일세. 함께 데려왔네. 윤대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지요. 양자라. 이름이 무엇인가? 박 판서는 잠시 머뭇거렸답니다. 도리라 부르네. 그저 도리. 윤대감은 도리를 한참 살폈지요. 어디서 본 적이 있는 듯한데. 박 판서는 가슴이 철렁했답니다. 평양 장터에서 거두었네. 부모를 잃은 아이일세. 윤대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나 그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사냥이 시작되었답니다. 양반들이 말을 타고 산으로 들어갔지요. 박 판서도 말에 올랐답니다. 호위 무사 5이 따라붙었지요. 평소보다 많은 수였답니다. 도리는 박 판서의 말 뒤에 작은 망아지를 타고 따라붙었지요. 사냥이 한창일 때였답니다. 도리는 슬그머니 일행에서 떨어졌지요. 그리곤 윤대감 쪽 사람들의 동향을 살피기 시작했답니다. 7살 아이가 호기심에 돌아다니는 듯 보였지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답니다. 도리는 윤대감 무리의 화살통을 슬쩍 들여다보았지요.
그리고 발견했답니다. 한 사내의 화살통에 검은 표시가 된 화살이 있었지요. 보통 화살과 똑같이 생겼지만 자세히 보면 화살초 끝에 작은 검은 점이 찍혀 있었답니다. 도리는 그 사내를 외웠지요. 키가 크고 마른 사내였답니다. 왼쪽 눈썹에 흉터가 있었지요. 도리는 박 판서에게 돌아갔답니다. 대감마님, 발견했습니다. 누구냐? 키 크고 마른 사내, 왼쪽 눈썹의 흉터. 박 판서는 일행 중에 그런 자를 찾아냈지요. 윤대감의 무관 중 하나였답니다. 박 판서는 호위 무사 하나에게 그 자를 조용히 감시하라고 명했지요. 산이 깊어졌답니다. 일행은 자연스럽게 흩어졌지요. 박 판서와 도리는 골짜기 쪽으로 들어갔답니다. 호위 무사들이 사방을 경계하고 있었지요. 그때였답니다. 도리가 갑자기 외쳤습니다. 대감마님, 말에서 내리십시오. 지금 당장. 박 판서는 영문을 모른 채 말에서 뛰어내렸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휙. 화살 한 발이 날아와 박 판서가 앉아있던 안장에 박혔답니다. 박 판서는 식은땀을 흘렸지요. 만약 말 위에 그대로 있었다면 가슴에 화살이 박혔을 것이었습니다. 누구냐? 도리는 화살이 날아온 방향을 가리켰답니다. 저쪽 바위 뒤입니다. 박 판서의 호위 무사들이 달려갔지요. 바위 뒤에 숨어 있던 사내 하나를 잡아 끌고 왔답니다. 활을 든 사내였지요. 바로 도리가 표시한 그 흉터 있는 사내였답니다. 박 판서가 사내를 노려보았습니다. 누구의 명을 받았느냐? 사내는 입을 다물었지요. 호위 무사가 사내에 화살통을 보였답니다. 검은 점이 찍힌 화살들이 가득했지요. 박 판서는 안장에 박힌 화살을 뽑아냈답니다. 같은 검은 점이 찍혀 있었지요. 도리가 사내의 허리춤을 가리켰답니다. 저기 무언가 있습니다. 호위 무사가 사내의 품을 뒤졌지요. 작은 비단 주머니가 나왔답니다. 안에는 은덩이 5개가 들어 있었지요. 박 판서는 은덩이를 살폈답니다. 은덩이에는 작은 글자 하나가 새겨져 있었지요. 윤. 박 판서의 얼굴이 굳어졌답니다. 윤가의 은이로구나. 도리가 박 판서의 팔을 잡았지요. 대감마님, 지금은 모르는 척 하셔야 합니다. 무슨 소리냐? 분노가 치미는데 어찌 모르는 척 하란 말이냐?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지금 윤대감을 추궁하면 발뺌할 것입니다. 이 사내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윤대감의 진짜 죄상을 잡아야 합니다. 박 판서는 잠시 생각했답니다. 그리곤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다. 내 말대로 하자. 박 판서는 사내를 조용히 묶어 비밀리에 자기 집으로 옮기게 했지요. 윤대감에게는 산속에서 길을 잃어 사냥을 일찍 마치고 돌아간다고 전했답니다. 돌아오는 가마 아니었답니다. 박 판서는 도리를 꼭 안아들었지요. 박 판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리야, 내가 아니었다면. 괜찮습니다, 대감마님. 나는 오늘 저승길로 갈 뻔했구나. 도리는 박 판서의 품에 얼굴을 묻었답니다. 대감마님께서는 저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목숨을 바쳐 지키는 것이 도리입니다. 박 판서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도리야. 예. 너는 누구냐? 정령 평양 장터의 거지 아이였단 말이냐? 도리는 잠시 침묵했답니다. 그리곤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언젠가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박 판서는 더 묻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결심했지요. 이 아이의 정체가 무엇이든 반드시 지켜야겠다. 집에 돌아온 박 판서는 잡혀온 사내를 직접 신문했답니다. 누가 시켰느냐? 사내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지요. 사흘을 굶겼지만 말하지 않았답니다. 박 판서는 답답했지요. 그때 도리가 다가왔답니다. 대감마님, 제가 한번 만나봐도 되겠습니까? 박 판서는 의아했지요. 어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도리는 미소를 지었답니다. 한번 보십시오. 도리가 사내가 갇힌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박 판서는 문틈으로 지켜보았지요. 도리는 사내 앞에 조용히 앉았답니다. 그리곤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지요. 사내는 어린아이를 보고 비웃었답니다. 어린 것이 무엇을 하려는가? 도리는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아저씨, 집에 처자식이 있지 않나요? 사내의 표정이 변했답니다. 무슨 소리냐? 아저씨 손에 어린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은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옷에서 어머니가 지어주신 듯한 냄새가 나요. 사내는 흠칫했답니다. 도리는 계속 말했지요. 윤대감은 일이 발각되면 아저씨를 살려둘까요? 분명 처자식까지 모두 죽일 거예요. 입막음을 위해서요. 사내의 얼굴이 창백해졌답니다. 어찌 그것을. 도리는 조용히 말했지요. 살 길은 한 가지뿐이에요. 박 판서 대감마님께 모든 것을 자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대감마님이 아저씨 가족을 보호해 주실 거예요. 사내는 한참을 망설였답니다. 그러다 결국 무너졌지요. 흐느끼며 모든 것을 자백했답니다. 윤대감의 명을 받았다. 박 판서를 사냥 사고로 위장해 죽이라 했다. 그리고 윤대감 댁에는 비밀 장부가 있다. 매관매직 기록과 7년 전 한대감을 누명 씌운 기록까지. 박 판서는 도리의 말솜씨에 감탄했지요. 7살 아이가 어찌 이런 신문을. 도리는 담담히 말했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으면 됩니다. 대감마님. 박 판서는 사내의 자백을 받아냈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지요. 윤대감의 비밀 장부를 손에 넣어야 했답니다. 박 판서는 고민했지요. 어찌 그것을 손에 넣을꼬. 도리가 말했답니다. 대감마님, 윤대감을 흔들어야 합니다. 흔들다니. 윤대감이 장부를 옮기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운반중에 빼앗을 수 있습니다. 박 판서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어떻게 흔들 것인가? 도리는 미소를 지었답니다. 자객이 잡혔다는 소문을 퍼뜨리십시오. 그날부터 한양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답니다. 박 판서를 노리던 자객이 잡혔다더라. 그자가 모든 것을 자백하고 있다더라. 곧 일금부에 넘겨질 것이라더라. 소문은 윤대감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윤대감은 발칵 뒤집혔답니다. 청지기 김씨를 불러 다그쳤지요. 자객이 잡혔다는 소문이 사실이냐. 김씨는 식은땀을 흘렸답니다. 사실인 듯하옵니다. 사흘 전부터 그자가 박 판서 댁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윤대감은 술잔을 떨어뜨렸지요. 그자가 자백하면 우리는 끝장이다. 어찌 해야 하느냐. 김씨가 무릎을 꿇었답니다. 대감마님, 일단 비밀 장부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윤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그것을 옮겨야겠다. 한강 너머 별장으로 옮기자. 그곳이라면 누구도 찾지 못할 것이다. 김씨는 망설였답니다. 대감마님,
직접 옮기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럼 누가 옮긴단 말이냐? 김 씨가 말했지요. 제가 옮기겠습니다. 오늘 밤 자정에 출발하겠습니다. 윤대감은 잠시 생각했답니다. 그래, 그리하자. 단 절대 들켜서는 안 된다. 김 씨는 깊게 절을 올렸지요. 목숨을 걸고 지키겠나이다. 이 모든 것은 도리의 예측대로였답니다. 박판서의 호위 무사들이 그날 밤 윤대감의 저택 근처에 매복했지요. 자정이 지나자 과연 김 씨가 보따리를 들고 저택 뒷문으로 나섰답니다. 호위 무사들이 그를 덮쳤지요. 보따리를 빼앗아 열어보았답니다. 두꺼운 장부가 들어 있었지요. 박판서가 장부를 펼쳤답니다. 첫 장부터 충격적인 내용이었지요. 매관매지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받고 어떤 자리를 주었는지 그 모든 거래가 적혀 있었지요. 박판서는 한 장 한 장 넘겼답니다. 그러다 마지막 장에서 멈췄지요. 거기에는 7년 전 한대감 사건의 모든 진실이 적혀 있었답니다. 한대감이 윤대감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윤대감이 거짓 영모를 꾸몄다는 것. 거짓 증인을 매수하고 가짜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한대감의 가족을 모두 처형했다는 것. 박판서는 손이 떨렸지요. 한대감이 정말 억울하게 죽었구나. 그때 도리가 다가왔답니다. 박판서는 도리를 보았지요. 도리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답니다. 도리야, 너는... 도리는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대감마님, 이제 모든 것을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박판서는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말해보거라. 도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지요. 저는 한대감의 막내 아들입니다. 본명은 한서운이옵니다. 박판서는 그 자리에 굳었답니다. 그럴 줄 알았다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그리고 동시에 가슴이 미어지는 표정이기도 했답니다. 한대감의 아들이라. 그래서 그 눈빛이 한대감의 눈빛이었구나. 도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7년 전 그날을 기억합니다. 저는 5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부르셨지요. 그리곤 비단 주머니 하나를 제 가슴에 넣어 주셨답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그저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만 하셨답니다. 박판서는 가만히 들었지요. 도리는 계속 말했답니다. 그날 밤 군사들이 우리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아버지가 잡혀갔지요. 어머니는 우셨습니다. 형들도 끌려갔지요. 유모가 저를 안고 뒷문으로 도망쳤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평양까지 갔지요. 하지만 추격자들이 끝까지 따라왔답니다. 결국 유모도 화살에 맞아 돌아가셨지요. 도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답니다.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거지가 되어 평양 거리를 떠돌았지요. 2해 전 한 떠돌이 사내가 저를 거두었답니다. 그가 2해 동안 저를 거지로 부려먹다가 결국 장터에 팔았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가슴에 비단 주머니만은 절대 빼앗기지 않았지요. 박판서는 눈물을 흘렸답니다. 가엾은 것. 어찌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고생을. 도리는 품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냈지요. 7년 동안 한 번도 떼어놓지 않은 것이었답니다. 주머니를 열자 안에서 낡은 종이 2장이 나왔지요. 이것을 보십시오. 박판서가 받아들었답니다. 첫 번째 종이는 한대감의 마지막 서찰이었지요. 박판서가 읽어 내려갔답니다. 사랑하는 아들 서운에게 아비는 윤가의 비리를 조사하다가
누명을 쓰게 되었구나. 아비는 곧 죽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살아남아라. 그리고 언젠가 진실을 밝혀다오. 이 서찰과 함께 들어있는 것은 윤가의 매관매직 증거 일부다. 비록 일부지만 이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부디 살아남아 아비의 한을 풀어다오. 박 판서는 두 번째 종이를 펼쳤답니다. 그것은 윤대감과 거래한 자들의 명단이었지요. 박 판서는 그 명단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조정의 절반이 그 명단에 적혀 있었지요. 이럴 수가. 조정이 이렇게 썩어 있었단 말인가. 도리는 박 판서의 손을 잡았답니다. 대감마님,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박 판서는 잠시 생각했지요. 그리곤 결심한 듯 말했답니다. 임금께 직접 아뢰어야겠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도리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제가 직접 아뢰어야 합니다. 박 판서는 도리를 바라보았답니다. 위험할 수도 있다. 윤대감의 무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도리는 굳게 결심한 표정이었지요. 7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답니다. 박 판서와 도리는 궁궐로 향했지요. 호위 무사들이 사방을 경계했답니다. 그런데 궁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도리가 말했답니다. 대감마님, 길에 누군가 매복해 있습니다. 박 판서는 긴장했지요. 어떻게 알았느냐? 새들이 날지 않습니다. 보통 이 시간에 새들이 많이 날아다닐 시간인데 한 마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박 판서는 호위 무사들에게 신호를 보냈답니다. 무사들이 칼을 빼들었지요. 과연 다음 골목에서 검은 옷의 무사들이 나타났답니다. 윤대감의 사병들이었지요. 길을 막아라. 박 판서를 죽여라. 사병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답니다. 박 판서의 호위 무사들이 응전했지요. 칼과 칼이 부딪혔답니다. 불꽃이 튀었지요. 도리는 가마 안에 숨었답니다. 박 판서가 외쳤지요. 도리야, 무사하냐? 무사합니다. 대감마님. 호위 무사들이 사병들을 하나하나 제압해 나갔지요. 하지만 사병들의 수가 너무 많았답니다. 그때였답니다. 골목 양쪽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지요. 장터의 상인들, 떡장수, 나무꾼들, 물장수들. 평범한 백성들이었답니다. 저들을 물리쳐라. 박 판서 대감을 지켜라. 도리 도련님을 지켜라. 백성들이 몽둥이와 낫을 들고 달려들었답니다. 박 판서는 놀랐지요. 저들은 누구냐? 도리가 미소를 지었답니다. 제가 도운 사람들입니다. 대감마님. 박 판서는 의아했지요. 내가 도운 사람들이라. 도리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칡뿌리 처방을 받은 가족들, 우물 점검법을 배운 마을 사람들, 모두 제 덕분에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답니다. 도리 도련님은 우리의 은인이다. 박 판서 대감은 우리의 의인이시다. 사병들은 백성들의 기세에 눌렸지요. 더구나 백성들을 해치면 진짜 역적이 되는 일이었답니다. 사병들은 결국 길을 열어주었지요. 박 판서와 도리 일행은 무사히 궁궐에 도착했답니다. 박 판서와 도리 일행은 무사히 궁궐에 도착했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지요. 윤대감의 손길이 궁궐 안에까지 뻗어 있을지 모르는 일이었답니다. 박 판서는 입궐을 청했지요.
임금께 아를 일이 있다 하였답니다. 내관이 들어가 임금께 아뢰었지요. 잠시 후 내관이 다시 나왔답니다. 전하께서 들라 하시옵니다. 박판서와 도리는 대전으로 향했지요. 그런데 대전 입구에서 한 내관이 길을 막았답니다. 잠시 멈추시오. 어린아이는 들어갈 수 없소. 박판서가 항의했지요. 이 아이는 내가 데리고 들어가야 할 아이일세. 임금께서 부르신 자리일세. 내관은 고개를 저었답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린아이는 대전에 들 수 없습니다. 박판서는 의아했지요. 평소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거든요. 누군가 일부러 막는 듯 했답니다. 그때였지요. 내전 쪽에서 한 신하가 다가왔답니다. 윤대감의 측근인 좌부승지였지요. 박판서, 무슨 일로 입궐하셨소? 박판서는 가슴이 철렁했답니다. 이미 윤대감에게 정보가 흘러들어간 듯 했지요. 그저 전하께 문안 인사를 드리러 왔소. 좌부승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박판서를 보았답니다. 그리고 도리를 보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었지요. 이 아이가 그 유명한 두 냥짜리 신동이요. 그렇소. 좌부승지가 도리에게 다가갔답니다. 어디 한번 보자. 어느 가문의 아이냐? 박판서가 막아섰지요. 그저 평양에서 데려온 고아일세. 좌부승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정말 그러한가? 박판서는 식은땀을 흘렸지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답니다. 도리가 조용히 박판서의 옷자락을 잡았지요. 그리곤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답니다. 대감마님, 저는 다른 길로 들어가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도리는 미소를 지었답니다. 제게도 방법이 있습니다. 박판서가 좌부승지의 주의를 끄는 사이 도리는 슬며시 사라졌지요. 좌부승지가 뒤늦게 알아채고 외쳤답니다. 그 아이 어디 갔느냐? 박판서가 시치미를 떼었지요. 도망친 듯하오. 어린아이라 무서워서 그런 모양이요. 좌부승지는 화가 났답니다. 잡아들여라. 그 아이는 위험한 자다. 군졸들이 궁궐 안을 뒤지기 시작했지요. 박판서는 마음이 조마조마했답니다. 도리가 잡히면 끝장이었지요. 한편 도리는 궁궐의 어느 후미진 곳에 숨어 있었답니다. 7년 전 아버지를 따라 궁궐에 왔던 기억이 어렴풋이 났지요. 그때는 아버지가 손을 잡아주셨답니다. 아들아, 이곳이 임금님이 계시는 곳이다. 너도 언젠가 이곳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5살 도리는 신기하게 궁궐을 둘러보았지요. 그때 본 길들이 어렴풋이 기억났답니다. 도리는 궁녀들이 다니는 작은 통로로 숨어들었지요. 그때 한 늙은 궁녀가 도리를 발견했답니다. 너는 누구냐? 어찌 이곳에 있느냐? 도리는 잠시 망설였지요. 그리고 늙은 궁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지요. 도리는 침을 삼켰답니다. 혹시 7년 전 한대감 댁에서 일하시던 분이 아니십니까? 늙은 궁녀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너는 누구냐? 도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한대감의 막내 아들 서운효입니다. 늙은 궁녀가 입을 막았지요. 도련님, 살아 계셨군요. 도련님. 늙은 궁녀의 이름은 박씨였답니다. 한대감 댁에서 어머니를 모시던 시녀였지요. 한대감 댁이 풍비박산 난 후 궁궐에 들어와 늙은 궁녀가 된 것이었답니다. 박씨는 눈물을 흘렸지요. 도련님이 살아 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도리는 박 씨의 손을 잡았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리려 합니다. 박 씨가 결심한 듯 말했지요. 도련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리면 됩니까? 임금님께 직접 가야 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임금님 침전 옆 작은 통로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면 임금님께 직접 갈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임금님 시중을 들 때만 사용하는 통로지요. 박 씨는 도리를 데리고 비밀 통로를 지나갔답니다. 군졸들이 사방에서 찾고 있었지만 비밀 통로에는 오지 못했지요. 한참을 걸어가니 임금의 침전 뒤편에 도착했답니다. 박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도련님, 여기서 잠시 기다리세요. 제가 임금님께 알리겠습니다. 박 씨는 침전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임금은 마침 책을 읽고 계셨지요. 박 씨는 깊게 절을 올렸답니다. 전하, 송구하옵니다만 기니 아를 일이 있사옵니다. 임금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요. 무슨 일이냐? 7년 전 멸문당한 한대감의 막내 아들이 살아 있습니다. 임금은 깜짝 놀랐답니다. 한대감의 막내 아들. 예. 지금 침전 뒤편에 와 있습니다. 임금님께 직접 아를 일이 있다 합니다. 임금은 잠시 침묵했지요. 그리곤 결심한 듯 말했답니다. 들라 하라. 박 씨가 도리를 데리고 들어왔지요. 도리는 깊게 절을 올렸답니다. 7살 작은 아이였지요. 작고 마른 몸집이었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지요. 임금은 한참 도리를 바라보았답니다. 그리곤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요. 한대감의 눈빛이로구나. 정령 한대감의 아들이로구나. 전하, 황송하옵니다. 한대감의 막내 아들 한서운이옵니다. 임금은 도리를 가까이 오라 하였지요. 도리가 다가갔답니다. 임금은 도리의 얼굴을 어루만졌지요. 미안하구나. 짐이 어리석어 너의 아버지를 잃게 했다. 도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답니다. 전하의 잘못이 아니옵니다. 그때였지요. 갑자기 대전 쪽에서 소란이 들렸답니다. 도리가 말했지요. 전하, 시간이 없사옵니다. 박판서 대감마님이 위험하옵니다. 임금은 즉시 명을 내렸답니다. 박판서를 데리라. 박판서가 침전으로 들어왔답니다. 그리곤 윤대감의 비밀 장부를 임금께 올렸지요. 임금은 장부를 펼쳐보았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점점 얼굴이 굳어졌지요. 매관매직, 뇌물수수, 그리고 한대감 사건의 진실까지. 모든 것이 적혀 있었답니다. 이럴 수가. 짐이 윤가에게 속았구나. 임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그때 도리가 품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냈답니다. 전하, 이것도 보아주십시오. 도리는 한대감의 마지막 서찰과 매관매직 증거 명단을 올렸지요. 임금은 한대감의 서찰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충신이었구나. 한대감은 정령 충신이었구나. 짐이 그를 죽였다. 임금은 자책했지요. 짐의 죄로다. 도리가 무릎을 꿇었답니다. 전하의 죄가 아니옵니다. 윤가의 계략이 너무도 교묘했을 뿐이옵니다. 임금은 한참을 통곡했지요. 그러더니 결심한 듯 일어섰답니다. 내관, 즉시 의금부에 명하여 윤대감을 잡아들이라. 그리고 그 일당 모두를 잡아들이라. 좌부승지도 잡아들이라. 내관이 다급히 명을 받들었답니다.
의금부의 무사들이 출동했지요. 윤대감의 저택을 포위했답니다. 윤대감은 이미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청지기 김씨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답니다. 윤대감은 짐을 꾸려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지요. 하지만 의금부 무사들이 이미 사방을 막고 있었답니다. 윤대감은 끝까지 발버둥쳤지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좌의정이다. 너희가 감히 나를. 하지만 무사들은 무자비하게 윤대감을 끌고 갔답니다. 윤대감의 일가족도 모두 잡혔지요. 그리고 윤대감의 명단에 있던 조정 대신들도 줄줄이 잡혀 들어갔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지요. 임금은 친히 의금부에 행차했답니다. 윤대감을 직접 신문하기 위해서였지요. 윤대감은 처참한 모습으로 임금 앞에 끌려 나왔답니다. 머리는 풀어 헤쳐졌고 옷은 더러워졌지요. 임금은 차가운 눈빛으로 윤대감을 내려다보았답니다. 윤가, 7년 전 한대감을 누명 씌운 것이 사실이냐? 윤대감은 처음에는 부인했지요. 전하, 신은 결백하옵니다. 모함이옵니다. 임금은 비밀 장부를 던졌답니다. 이것이 모함이냐? 네, 친필이로구나. 윤대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전하, 그것은. 임금은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답니다. 한대감을 죽인 것이 사실이냐? 그리고 매관매직을 한 것이 사실이냐? 그리고 박판서를 죽이려 자객을 보낸 것이 사실이냐? 윤대감은 결국 무너졌지요. 모든 것을 자백했답니다. 신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한대감이 신의 비리를 조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를 먼저 제거하지 않으면 신이 죽을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거짓 역모를 꾸며 한대감과 그 가문을 멸했습니다. 박판서는 신의 자리를 위협하기에 죽이려 했습니다. 임금은 진노했답니다. 충신을 죽이고 그 가문을 멸하다니. 너의 죄는 만번 죽어 마땅하다. 그뿐이냐? 매관매직으로 나라의 근본을 흔들었다. 백성을 착취하고 조정을 농단했다. 너의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임금은 선언했지요. 윤가를 역적으로 다스린다. 삼족을 멸하라. 윤대감은 통곡했답니다. 전하, 한 번만 살려주소서. 하지만 임금은 단호했지요. 너에게는 자비가 없다. 한대감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았으니. 윤대감은 끌려 나갔답니다. 며칠 뒤 저작거리에서 윤대감의 처형이 있었지요. 백성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답니다. 모두들 분노에 차 있었지요. 매관매직으로 백성을 괴롭혔던 자였답니다. 충신을 죽이고 어린아이까지 추격했던 자였지요. 백성들은 돌을 던지며 외쳤답니다. 역적을 처벌하라. 한대감의 한을 풀어라. 도리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지요. 박판서가 도리의 어깨에 손을 올렸답니다. 도리야, 괜찮겠느냐? 도리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 대감마님. 하지만 도리의 얼굴은 복잡했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지요. 복수는 이루어졌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행관이 칼을 들어 올렸지요. 역적 윤가 처형한다. 칼이 내려왔답니다. 단 한 번의 목이 떨어졌지요. 백성들이 환호했답니다. 만세. 정의가 승리했다. 한대감의 한이 풀렸다. 도리는 눈을 감았지요. 그리곤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고했답니다. 아버지,
원수를 갚았습니다. 이제 편히 잠드십시오. 며칠 뒤 임금이 도리를 다시 불렀답니다. 한서온, 앞으로 오너라. 도리가 앞으로 나갔지요. 임금은 따뜻한 눈빛으로 도리를 바라보았답니다. 짐이 내 가문을 복권시키겠다. 한대감은 충신이었다. 억울하게 죽었지. 짐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도리는 깊게 절을 올렸지요. 감사하옵니다. 전하. 임금은 계속 말했답니다. 그리고 한대감, 가문의 모든 재산을 너에게 돌려주겠다. 가문도 다시 일으키도록 하라. 그리고 너를 조정해서 일하게 하고 싶구나. 7살이지만 내 지혜는 어른들을 능가한다. 짐이 너를 곁에 두고 싶다. 조정이 술렁였답니다. 7살 아이를 조정에 들이다니. 대신들은 놀랐지요. 하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답니다. 도리의 지혜를 모두가 보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도리는 고개를 저었답니다. 전하, 황송하오나 사양하겠사옵니다. 임금은 의아했지요. 왜 사양하느냐? 큰 영광이거늘. 도리는 조용히 말했답니다. 저는 아직 7살이옵니다. 더 배우고 자라야 하옵니다. 박판서 대감마님 곁에서 평범하게 자라고 싶사옵니다. 박판서 대감마님께서 저를 거두어 주셨고 저를 아들로 삼아 주셨사옵니다.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사옵니다. 박판서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임금은 한참 도리를 바라보았답니다. 그리곤 미소를 지었지요. 그래, 내 뜻을 존중하마. 하지만 한 가지 시험을 해보고 싶구나. 무슨 시험이옵니까? 임금은 미소를 지었답니다. 짐이 어려운 문제를 내겠다. 풀어보거라. 대신들이 모두 모였답니다. 임금이 첫 번째 문제를 던졌지요. 하늘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고 땅에 떨어지면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대신들도 고개를 갸웃거렸답니다. 어려운 수수께끼였지요. 하지만 도리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답니다. 별이옵니다. 별은 하늘에 있을 때는 너무 멀어 작게 보이지만 떨어져 땅에 닿으면 또렷이 보이옵니다. 임금은 무릎을 쳤지요. 훌륭하구나. 대신들도 감탄했답니다. 저 나이에 어찌 저런 답을. 임금은 두 번째 문제를 던졌지요. 좋다. 그럼 이것은 어떠냐? 100가지 약초를 먹어도 낫지 않는 병이 있다. 무엇이냐? 도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답니다. 마음의 병이옵니다. 마음의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없사옵니다. 임금은 또 무릎을 쳤지요. 그러하다. 마음의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없지. 그런데 짐이 마음의 병이 있다. 어찌하면 좋겠느냐? 도리는 임금을 바라보았답니다. 전하, 무엇이 마음을 아프게 하시옵니까? 임금은 한숨을 쉬었지요. 한대감을 죽인 일이 가슴에 한이 된다. 짐의 어리석음으로 충신을 죽였구나. 그 죄책감이 짐을 괴롭히는구나. 도리는 차분히 말했답니다. 전하, 죄책감을 갚는 길이 있사옵니다. 어떤 길이냐? 한대감과 같은 충신들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옵니다. 어떻게 그리할 수 있겠느냐? 도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지요. 첫째, 임금님이 직접 백성들의 사정을 살피셔야 합니다. 신하들의 보고만 믿지 마시고 직접 보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둘째, 신하들 사이에 견제하는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한 신하가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면 부패하기 쉽사옵니다. 셋째,
백성들이 직접 임금님께 호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신하들이 함부로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옵니다. 임금은 깊이 감동했답니다. 7살 아이가 어찌 이런 지혜를. 그러더니 다시 물었지요. 마지막 문제를 내겠다. 가장 어려운 문제다. 무엇이옵니까? 요즘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다. 역병이 휩쓸고 흉년까지 들었다. 곳간은 비었다.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것은 진짜 문제였답니다. 조정 대신들도 답을 내놓지 못하던 난제였지요. 도리는 잠시 생각했답니다. 전하, 곳간이 빈 양반들의 집을 열어야 하옵니다. 조정이 술렁였지요. 뭐라고? 감히. 대신들의 얼굴이 일그러졌답니다. 하지만 도리는 차분히 말을 이었지요. 권세 있는 자들의 곳간에는 곡식이 가득하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사옵니다. 양반들에게 비축미의 일부를 풀게 하시고 그 대가로 명예와 칭호를 내리십시오. 그러면 굶주림도 해결되고 양반들도 명예를 얻을 것이옵니다. 대신들은 발끈했답니다. 우리에게 쌀을 내놓으라고. 하지만 도리는 물러서지 않았지요. 양반들이 풀어내는 쌀은 그저 빌려주는 것이 아니옵니다. 백성들이 살아나면 결국 그것이 양반들의 안전으로 돌아옵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으면 결국 양반들도 위험해집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매관매직으로 빼앗아간 재물을 환수해야 합니다. 윤대감이 빼앗아간 재물이 산같이 쌓여 있을 것이옵니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곳간이 채워질 것이옵니다. 임금은 깊이 생각했답니다. 도리의 말은 전곡을 찌르고 있었지요. 과연 7살 아이가 조정 대신들보다 명쾌하구나. 임금은 즉시 명을 내렸답니다. 윤대감 일당의 모든 재산을 환수하라. 그리고 그 재산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 양반들에게도 비축미를 풀게 하라. 풀어낸 양에 따라 명예 칭호를 내리겠다. 대신들은 고개를 숙였지요.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답니다. 하지만 임금의 명은 절대적이었지요. 그날부터 한양에는 곡식이 풀리기 시작했답니다. 백성들의 굶주림이 조금씩 해결되었지요. 세월이 흘렀답니다. 도리는 한대감 가문을 다시 일으켰지요. 하지만 박판서 댁을 떠나지는 않았답니다. 박판서는 도리를 친아들처럼 사랑했지요. 도리도 박판서를 친아버지처럼 따랐답니다. 도리는 학문을 익히고 예절을 배우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지요. 평범한 7살 아이로 자라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도리의 명성은 사라지지 않았답니다. 조정에서 난제가 생기면 임금은 도리를 불렀지요. 한서온, 이 문제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도리는 언제나 명쾌한 해답을 내놓았답니다. 어느 때는 가뭄을 해결할 방법을 제시했지요. 깊은 산속의 물길을 찾는 법을 알려주었답니다. 어느 때는 외교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냈지요. 청나라와의 분쟁을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었답니다. 어느 때는 백성들의 고충을 해결할 정책을 만들었지요. 세금 제도를 개혁하는 방법, 관리들의 부정을 막는 방법, 농사를 잘 짓는 방법까지. 도리는 모든 분야에서 지혜를 발휘했답니다. 도리의 조언 하나하나가 조선을 바쳐 나갔지요. 백성들은 굶주리지 않았답니다. 나라는 점차 평화로워졌지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답니다. 도리를 시기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었지요. 윤대감의 일당 중 살아남은
침입자들이었답니다. 그들은 도리를 죽이려 호시탐탐 노렸지요. 박판서는 도리를 항상 곁에 두고 보호했답니다. 호위 무사들도 늘 따라다녔지요. 어느 날 밤이었답니다. 도리가 잠을 자고 있는데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지요. 도리는 눈을 떴답니다. 방 밖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지요. 도리는 즉시 박판서를 깨웠답니다. 대감마님, 침입자입니다. 박판서는 즉시 호위 무사들에게 신호를 보냈지요. 호위 무사들이 일제히 출동했답니다. 침입자는 둘이었지요. 윤대감의 잔당이었답니다. 두 사람은 호위 무사들에게 즉시 제압되었지요. 박판서가 그들을 신문했답니다. 누가 보냈느냐? 침입자들은 이를 갈았지요. 우리 대감을 죽인 그 아이를 죽이러 왔다. 우리 대감의 한을 풀러왔다. 박판서는 분노했답니다. 너희 대감은 충신을 죽인 역적이다. 그 한을 풀 자격이 없다. 침입자들은 끌려갔지요. 다음 날 그들도 처형당했답니다. 하지만 박판서는 알고 있었지요. 잔당이 또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박판서는 도리의 안전을 위해 더욱 신경을 썼답니다. 도리가 10살이 되던 해였지요. 임금이 도리를 다시 불렀답니다. 한서온, 이제 너도 어른이 되어가는구나. 어느덧 10살이로구나. 도리는 깊게 절을 올렸지요. 임금은 미소를 지었답니다. 짐이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무엇이옵니까? 청나라 사신단이 곧 한양에 온다. 그런데 청나라 사신이 어렵게 굴고 있다.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다. 너의 지혜로 그들을 상대해 주겠느냐? 도리는 잠시 생각했지요. 그리곤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분부 받들겠사옵니다. 청나라 사신단이 한양에 도착했지요. 우두머리는 거만한 자였답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지요. 조선이 청나라에 더 많은 공물을 바쳐야 한다고 주장했답니다. 조정 대신들은 난감해했지요. 더 바칠 수 있는 것이 없었답니다. 백성들도 이미 굶주리고 있었지요. 임금이 도리를 사신단 앞에 데려갔답니다. 청나라 사신은 어린아이를 보고 비웃었지요. 조선은 어린아이를 내보내는가? 모욕적이로다. 도리는 차분히 말했답니다. 사신께서는 어린아이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도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청나라 사신은 화가 났지요. 그래, 어린아이가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 들어보자. 도리는 차분히 입을 열었답니다. 사신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공물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다. 그것이 청나라의 명이다. 하지만 우리 조선은 흉년과 역병으로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바칠 것이 없습니다. 청나라 사신은 코웃음을 쳤지요. 그것은 너희들 사정이다. 청나라의 명은 명이다. 도리는 미소를 지었답니다. 사신께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무엇이냐? 어미가 자식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 그 어미는 좋은 어미입니까? 청나라 사신은 의아해했지요. 무슨 소리냐? 도리는 계속 말했답니다. 청나라는 우리 조선의 큰 형님 같은 나라이옵니다. 큰 형이 어린 동생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 어찌 형제라 하겠습니까? 청나라가 진정대국이라면 동생을 도와야지 동생을 짓밟으면 안 됩니다. 청나라 사신은 말문이 막혔지요. 하지만 곧 반박했답니다. 그것은 다른 문제다. 도리는 부드럽게 말했지요. 사신께서는 청나라로 돌아가 황제께 이렇게 아뢰어 주십시오.
조선은 청나라의 충실한 동생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청나라가 도움을 주신다면 더욱 충실한 동생이 될 것입니다. 사신은 한참 고민했답니다. 도리의 말이 일리가 있었지요. 만약 자신이 무리한 요구만 하다 동생 나라가 망하면 청나라에게도 좋을 것이 없었답니다. 사신은 결국 양보했지요. 좋다. 이번에는 공물을 줄여주마. 하지만 다음에는 더 많이 바쳐야 한다. 도리는 깊게 절을 올렸답니다. 사신의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 조선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사신은 미소를 지었지요. 너 참 영리하구나. 어디 한번 보자. 너 같은 아이가 조선에 또 있느냐. 조선에 돌아가 청나라 황제께 보고할 때 사신은 도리를 칭찬했답니다. 황제도 감탄했지요. 조선에 그런 아이가 있다면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날 이후 청나라는 조선에 무리한 요구를 줄였답니다. 도리의 한마디가 두 나라의 관계를 바꾼 것이지요. 도리가 15이 되던 해였답니다. 박판서가 노환으로 자리에 누웠지요. 박판서는 점점 약해졌답니다. 도리는 박판서의 곁을 떠나지 않았지요. 약을 다리고 죽을 끓이고 직접 시중을 들었답니다. 박판서는 그런 도리를 보며 미소 지었지요. 도리야. 예, 아버님. 박판서가 도리를 아버님이라 부르라 한지 오래되었지요. 너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었다. 아닙니다, 아버님.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박판서는 도리의 손을 잡았답니다. 약속해다오. 무엇이옵니까? 늘 백성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권력에 흔들리지 말고 재물에 욕심내지 말고 그저 백성을 위해 살아다오. 도리는 눈물을 흘렸지요. 약속드리옵니다, 아버님. 박판서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러면 됐다. 그러면 됐다. 박판서는 그날 밤 조용히 세상을 떠났지요. 도리는 박판서의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했답니다. 두 명의 아버지를 모두 잃은 슬픔이었지요. 도리는 박판서의 장례를 친아들로서 치렀답니다. 박판서의 친척들이 와서 한대감의 아들이 무슨 자격으로 박판서의 장례를 치르냐고 따지기도 했지요. 하지만 임금이 직접 명을 내렸답니다. 한서우는 박판서의 정식 양자다. 누구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다. 친척들은 입을 다물었지요. 장례를 마친 후 도리는 한참 동안 슬픔에 잠겼답니다. 임금이 도리를 불렀지요. 한서운, 이제 너도 어른이 되었다. 박판서도 돌아가셨으니 짐 곁에서 일하지 않겠느냐. 도리는 잠시 생각했답니다. 그리곤 입을 열었지요. 전하,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말해 보거라. 저는 관직보다 백성들 곁으로 가고 싶사옵니다. 임금은 의아해했답니다. 백성들 곁으로. 예. 평양으로 가고자 합니다. 평양. 그곳은 너에게 아픈 추억이 있는 곳이 아니냐. 도리는 미소를 지었지요. 그렇기에 더욱 가고 싶사옵니다. 평양에서 거지 노릇을 할 때 많은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사옵니다. 그들을 돕고 싶사옵니다. 임금은 한참 도리를 바라보았답니다. 그리곤 미소를 지었지요. 너의 뜻을 존중하마.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무엇이옵니까? 1년에 한 번씩은 한양에 와서 짐을 만나야 한다.
너의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다. 도리는 깊게 절을 올렸지요. 분부 받들겠사옵니다. 도리는 평양으로 떠났답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지요. 의술을 배워 가난한 백성들을 치료했답니다. 그를 가르쳐 아이들을 깨우쳤지요. 농사 짓는 법을 알려 풍년을 가져다 주었답니다. 평양 사람들은 도리를 신처럼 따랐지요. 도리는 박판서의 약속을 지켰답니다. 늘 백성들 곁에 있었지요. 권력에 흔들리지 않았답니다. 재물에 욕심내지 않았지요. 그저 백성들을 위해 살았답니다. 세월이 흘러 도리는 어른이 되었지요. 그리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았답니다. 그의 자손들도 대대로 백성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도리의 이야기는 평양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졌답니다. 둔양에 팔린 어린아이가 있었다더라. 그 아이가 윤가의 폭정에서 우리를 구했다더라. 그 아이가 임금님의 곁에서 나라를 바쳤다더라. 사람들은 도리를 일컬어 말했지요. 둔양짜리 아이가 조선을 구했다. 하늘이 내린 신동이다. 그가 평양에 살아있다. 도리는 그 말을 들으면 미소 지었답니다. 저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좋은 분들을 만났을 뿐이지요. 박판서 대감님, 그리고 임금님. 그분들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지요. 도리는 단순히 운이 좋은 아이가 아니었답니다. 하늘이 내린 지혜를 가진 아이였지요. 7살 아이가 나라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도리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한 일이 있답니다. 자신의 비단 주머니를 자손들에게 물려준 것이었지요. 그 안에는 한대감의 마지막 서찰이 그대로 들어 있었답니다. 도리는 자손들에게 말했지요. 이 서찰은 우리 가문의 영혼이다.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자손들은 그 서찰을 대대로 물려받았답니다. 그리고 한대감의 정신, 즉 백성을 위해 사는 정신을 잊지 않았지요. 도리의 가문은 조선이 끝날 때까지 충신을 배출했답니다. 모두 백성들 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지요. 참, 세상에는 이런 일도 있는 법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도리가 보여주었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도리의 아버지 한대감은 억울하게 돌아가셨지요. 하지만 도리가 그 억울함을 풀어드렸답니다. 7년이 걸렸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한 가지 깨달음이 있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박판서의 종들은 도리를 둔양짜리 거지라며 비웃었답니다. 하지만 그 둔양짜리 거지가 바로 조선을 구한 인물이었지요. 만약 박판서가 도리를 외모로만 판단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박판서의 자비로움이 결국 자신의 목숨도 살리고 나라도 구한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리는 5살에 부모를 잃고 거지가 되었지요. 그리고 둔양에 팔리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리는 아버지가 남긴 비단 주머니 하나를 7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지요. 그 작은 희망이 결국 모든 것을 바꾼 것이랍니다. 진실, 자비, 희망. 이 3가지가 우리 인생을 받쳐주는 기둥이 아닐까요? 도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둔양에 팔려간 7살 아이가 7년 만에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냈어요. 도리는 절망 속에서도 아버지가 남긴 진실을 품에 안고 견뎌냈죠.
그리고 그 진실이 결국 한 나라를 구하기에 이르렀어요. 오늘 이야기는 AI와 상상력을 더해 창작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만큼은 현실이에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말이에요.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빛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실을 지켜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작은 희망이 큰 결과를 만든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